지난 2년여간 정부가 합동으로 여러 부처가 같이 합동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결실을 보고하는 자리라서 국내의 여러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고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내 거짓 선동을 일삼다 종국에 이르러서는 IAEA의 검증조차 못 믿겠다며 유엔으로 달려가겠다는 동일한 모델에 의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동일한 결과가 재현될 때 과학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서의 발표로 과학적이다, 그 발표가 안전하다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의 영역입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NBS,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RN서치에서는 소폭 하락했는데 전체 지지율 흐름 어떻게 읽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큰 변화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뭐 변화가 없는 조사도 있긴 하지만 조금씩 올라간 조사들이 더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감한 이슈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 이제 구체적으로 응답자 특성들을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층입니다. TK, PK 그리고 50대, 60대 이상 그리고 20대, 30대도 조금씩 올라오면서 큰 폭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특히 이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도 논의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네. 윤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전에 배 소장님이 분석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대통령 그 국정 운영의 기조는 내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 그래서 이제 약간 발언도 내 지지층을 향한 발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은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1년 안에 이렇게 해외 순방이 많은 대통령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들을 잘 살려갔으면 지금 5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갈 텐데 이번에 이제 계속 보면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또 지금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 김건희 여사가 일가의 땅이 있는 그 문제가 지금 나가기 전에 지금 너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 그 순방 리스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는데 여기서 정말로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어떤 강력한 그런 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지지율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배 소장님, 문제가 네. 제기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습니다. 특혜 의혹을 둘러싼 양평 고속도로 논란,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 여론조사 실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6일 이후에 이제 불거진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거세게 공방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수능도 그렇고 또 후쿠시마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하고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쪽으로는 안 옮겨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결국 이 양평 관련 이슈가 대통령이나 정당 지지율을 옮겨가는지 이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 발표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 지금 크게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서로 상반되는데 여론은 어느 쪽에 책임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5일에서 7일 한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CBS RN서치 조사인데 이게 지금 금요일까지 조사를 한 거 자료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논쟁이 격화되었던 금요일 날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 지지율이 3.1%포인트 긍정평가는 하락을 하였고요. 부정평가가 3.9%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지금 양평 문제가 얼마나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에 나오는 자료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당히 여론은 좋지 않다. 그리고 책임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뭐 강화 IC라든지 그다음에 과거에 민주당도 강화 IC를 주장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논란들이 이어지면서 책임성이 약간 모호해지는 듯한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의 시각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걸 봐서는 종착지가 바뀐 거에 대한 부분을 가장 지금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고 민주당이 만약에 여기서 이 부수적인 이런 그 프레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상황으로 그냥 이어지게 된다면 민주당에도 굉장히 약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대통령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어쨌든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논란에 선을 긋고 있는데요. 네. 뭐 지역 주민들 여론 수렴 이런 중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이라든가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과가 명확하다면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땅입니다. 이건 이제 수능하고 후쿠시마하고는 다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하남에서 출발을 해서 양평에서 이제 끝이 나는 고속도로 계획이기 때문에 수도권 여론에 영향을 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단순히 이제 노선 변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위가 규명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2차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백자를 선택한 것이거든요. 이 전면 백자에 대한 여론은 또 따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노선 변경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원희룡 장관이 백자를 선택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다 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올해 5월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조사가 저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관련된 데이터를 2017년부터 쭉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4월 달에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달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 제일 핵심 지점은 여기입니다. 2023년 5월 노선 수정안이 변경되는데 이게 이제 수정안이 공개가 되는데 이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이 결과가 어떤지, 이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는지가 가장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갤럽 NBS RN서치 조사에서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 이어졌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면은 그 각 회사마다 문항의 설계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시기도 좀 다르죠. 네,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평 문제 같이 이게 이제 포함된 시기에 조사가 된 것과 안 된 거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유동성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의 333 구조는 지금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각 당의 지지층은 상당히 지금 결집되어 있다. 특히 이제 이런 양평 문제가 있게 되면은 보수층이 좀 더 결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 어떤 틀의 구조는 333 그래서 30% 정도의 무당층이 있는 속에서 양당이 결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뭐 오늘 나온 RN서치에서는 상승했습니다만 지난주 조사에서 오히려 하락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뭐 다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이현영 소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지만은 지금 선거 구도를 보더라도 네.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있는 것은 정권 평가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더 유리한 환경을 확보하지 못하고 아마 우리 MBN 시사 스페셜 준비가 됐을 텐데 MBS 여론조사 그래프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0% 됩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통령 부정평가도 훨씬 더 높은데 긍정보다도 왜 이걸 흡수하지 못할까? 결국은 중도층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학습효과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 쌓여있는 리스크, 혁신이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들의 행보 이런 부분들이 켜켜이 쌓여서 중도층이 못 들어오는 환경이 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40대 호남 화이트 칼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혁신을 이제 주문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혁신이 돼야 이 지지층을 더 이제 빨아들일 수가 있겠죠. 네.
이 소장님, 후쿠시마 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 여당의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조사가 있던데요. 네, 이게 미디어 그렇다면 오염수 방류가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요? 네, 이렇게 미디어 토마토 자료를 보면은 그 정부 여당이 일본 논리 옹호에 의해서 국민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 이게 56.1%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야권이 괴담을 유포해서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가 35.6%예요. 그래서 잘모름 의견은 지금 8.3%로 생각보다 잘모름 의견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 한 방향성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영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한 부분, 그다음에 저게 앞으로 20년에서 30년 동안 계속 방출이 될 거라는 부분을 지금 잘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질적으로 그 향후 전국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기본적인 여론의 가장 큰 틀을 형성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그 이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네. IAEA 보고서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한 조사도 있던데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을 하나 지적할 것이 이 그래프를 좀 그대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 39.4가 대통령의 긍정평가, 비신뢰가 56.3.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이후에 어느 시점 정도에서 만들어진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 또 민주당에 대한 프레임, 이 진영 간 프레임이 계속 갑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염수에 대한 행보를 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거의 여론이 비슷하고요. 네. 이 여론이 계속 반복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비신뢰가 56.3이면 저 비신뢰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흡수를 하고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네. 또 하나 흥미로운 게요.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논란,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논란. 당시에는 지지율이 크게 출렁거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 반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보면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인데 이건 어떤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게 진중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중무다. 진영화돼 있다. 진영 프레임이 돼 있어서 웬만하면 이 구도가 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떤 이슈가 와도 그래서 제가 양평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은 뭐냐면 중도층이 2008년에 또는 최근까지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또 안 움직여요. 중도층이 계속 관망 상태입니다. 네.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무. 사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한 현상. 그러니까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혁신을 파격적으로 하면 이게 흡수가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공간 확보를 못하니까 흡수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은영 수장님.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국산 수산물 소비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다면서요. 네, 그것도 있는데 그 전에 잠깐 그 네. 배 소장님 걸 잠깐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조사에서도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아까 그 보셨던 자료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6대4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미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대통령이 그 국민 통합적 관점을 하면 이 40%를 뚫고 나갈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미 구조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당 지지율의 경우는 사실 그 정당 지지율이 최대로 가는 게 40% 이상을 가져가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당에 이렇게 가입하고 지지하는 거를 선호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거든요. 정치를 좋아해도 정당에 가입하는 거에서는 조금 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 정도 흐름을 나온다는 거는 저는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굉장히 결집되어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수산물 소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방류가 된 후에 일본에서 방류가 된 후에 국내 수산물 섭취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먹겠다가 34.2, 그다음에 먹지 않겠다가 42.4로 좀 더 많은데 먹겠지만 줄일 것이다. 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1.2%인데 결국 이거는 안 먹겠다. 이제 실제로 막 방출이 되고 보도가 되면 안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안 먹을 것과 묶어야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의 63%가 되기 때문에 결국 6대4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조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네. 내년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 또 정부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응답, 이게 뭐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묻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도로 물어보면 구도는 야권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에 쓸 거냐? 근데 왜 그렇게 그 질문이라든가 이게 다릅니까? 그럼 뭐 의도성을 갖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는 않을 건데 이제 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비교해 보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도를 물어보면 야권에 유리하다 내년 총선이. 근데 이걸 민주당이냐 그리고 국민의힘이냐 물어버리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지금 6대4 뭐 고착화 얘기를 지금 줄곧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궁금한데 어떤 변수가 또 있나요? 이게 지금 이제 보통 선거가 가까우면 여러 가지 변수에서 이게 조금 요동을 치거든요. 판의 흐름이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민족 문제와 그다음에 안전 문제가 결합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6대4라는 구조가 지금 거의 고착화된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네. 내년 총선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보느냐 이게 거의 6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 흐름이 중간 평가라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지난달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전 대표의 민주당 내 역할론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시군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긍정하는 비율이 한 35.4% 그리고 부정적인 경우가 56.5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전체 응답자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보수층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긍정적으로 보고 대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당을 꽉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특별하게 비집고 들어갈 텀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파고 들어가긴 힘들다. 결과적으로는 우선순위는 중도층에서 공간을 확보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변화가 있을 때나 좀 지지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노려 봄직해 보입니다. 이은영 수장님, 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조만간 뭐 비공개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일단 이제 비공개 식사회동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진짜 하는지 그리고 식사하시기 전에 이 사진 두 분이 만나는 게 언론에 공개가 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게 나와야 될 메시지는 결국 두 분이 만난다는 거는 민주당 안에 대선을 경쟁했던 두 분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좀 민주당 내 약간 아까 계속 지적하시는 그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부정평가를 흡수해야 되는 그 흐름을 가져가게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메시지보다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고 나서 한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양비론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내가 앞장서서 이제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냥 예측할 때 나올 수 있는 메시지는 이 호남 물갈이론이 지금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 좀 우리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근에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는 좀 다음 총선에도 기회를 달라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몇몇 의원분들 그런 분들은 좀 공천에 있어서 좀 안전한 그런 것들 보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실 안 만나느니만 못한 그런 메시지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공천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총선의 공천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 양평 문제 같은 경우는 선거의 가장 치명적인 게이트 문제, 특히 이제 친인척 게이트 문제로 이게 비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당내에서는 선거의 그 어떤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네. 있다 이렇게 정리할 그래서 수 저는 있습니다. 여론상으로 좀 다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만났는데 공천 거래와 관련된 발언이 있었다.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와르르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천에 공차도 안 꺼낼 거라고 봐요. 그리고 네. 굉장히 의례적인 이야기,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들 서로 주고받다가 끝날 가능성이 두 상당히 사람의 높죠. 만남이 민주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좀 진지한 논의가 되고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실질적인 협력을 이야기할 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상으로 보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의 일부 균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봉합될 수 있고 특히 호남이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나서
좀 더 실질 호남에 지금 지지가 안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흡수를 이낙연 전 대표가 할 수 있습니까? 상징적 효과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래도 싸우는 것보다는 힘을 합하는 게 좋은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만나서 실질적인 논의가 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중간지대에 있는 이른바 가장 내년 총선에 중요한 중수청입니다. 네. 중도청, 수도권, 청년청까지도 일부 흡수가 될 수 있겠죠. 중수청이죠. 청. 네. 청년청.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하는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보기에 추 전 장관 발언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나추죠. 내가 추다. 추미애다. 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일단 정치 일선에 복귀하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또 심지어는 뭐 이건 너무 지나친 해석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해석이 된다면 공천을 받아서 내년에 국회에 입성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그 대립각 효과로 대선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포석은 좀 상당히 앞서 있는 해석이긴 한데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요. 최경환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 뭐 범보수 신당을 얘기를 합니다. 네. 또 뭐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최경환 전 부총리, 경제부총리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보수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가짜 보수, 진짜 보수 가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저는 계속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직도 그 말씀하신 그 신당 외에도 3-4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정치권 주변에 있어서 뭐 양양자 의원, 금태섭 의원 많이들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 말고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이면 이 신당 논의가 왜 이루어지느냐? 요거는 2가지거든요. 하나는 2016년에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크게 반향을 이루었던 그 국민의당의 그 모델 그런 신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다음에 2번째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굉장히 그 의석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노리고 지금 이 신당들이 우후죽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딱 2가지 또 해야 될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객 공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인물이 있느냐. 그다음에 2번째는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좀 지지세가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이 2가지는 다 수도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을 그 뭐 마포을에 보낸다, 뭐 광진에 보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다 이런 연장선에서 나오는 건데 군소정당에서 과연 이런 그 자객공천의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거점이 되는 중요한 수도권의 지역에 보낼 지지세가 있는지 이게 가장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어떻게 예. 보세요? 지금 최경환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또 뭐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신당 얘기 실현이 될까요? 뭐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신당 파괴력이 있느냐. 지금 뭐 무당정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전화 면접 조사에는 30% 가까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년 총선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총선의 성격이요? 대선 연장전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차별할 정도로 진영 간 막판 총력 대결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신당이나 다른 쪽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TK 지역이나 호남 지역의 일부 지역 기반을 단단히 호감도 높게 다지고 있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각자 도생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그러니까 내년 총선 성격을 말씀하신 대로 대선 연장전으로 볼 것인지 정권 네. 심판으로 볼 것인지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각 정치권의 움직임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은영 소장님은 그 TK가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뭐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영하 변호사, 친박 연대 뭐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대선 연장선이라는 거는 그 프레임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라는 게 거의 60%에 다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은 좀 잡기가 어렵고 지금 TK가 가장 문제인데 이 TK가 왜 중요하냐면 역대 TK 지역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핵심 지지 기반의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갤럽에서 나온 그 TK 지역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 국민의힘은 53%고 민주당은 17%인데 총선을 대입시켜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냐,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냐 하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여당을 지지하겠다가 57%로 오르긴 올라요. 하지만 야당 지지하겠다가 17에서 32%까지 거의 배 수준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볼 때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 오기보다는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친박 연대라는 당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그 정당 지지율로 봤을 때 TK 지역에서의 무당파는 28%나 되거든요. 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 이 사이즈가 친박 연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검찰 특수활동비 구체적인 증빙 자료 없이 사용되거나 뭐 고위직 인사들에게 월급처럼 지급됐다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정책 쟁점이 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뭐 이제 확대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검찰 관련되는 내용은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여론은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많은데 양평도 있고 후쿠시마도 있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여론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뭐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뭐 그 여파의 크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특수 활동비가 특정한 어떤 수사에 이제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걸 쓰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쓴 거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은 좀 균등하게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은행의 계좌가 마치 그 검찰총장의 그 주머니 돈인 것처럼 사용된 흔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수 처리가 너무 미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부분이 있고 290억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이렇게 쓰는 거를 이게 다 세금이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며칠 현안 딱 짚는다면 어떤 겁니까? 양평 계속 될 것 같고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후쿠시마 이슈도 이제 이 그로시 총장이 이제 단역하고 난 시점이 이제 네. 이어지기 때문에 또 대통령 외교 관련되는 부분도 관련될 겁니다.